대사성 질환. 그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대사성 질환. 몇 개만 잡고 넘어가 보자. 자, 일단 우리가 소화기, 순화기, 호흡기, 배설기 각각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진행하는지에 대한 것들 배웠잖아요. 그렇죠? 배웠는데 그 각각들 중에서 일단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있어. 보여라. 고지혈증, 고지혈증, 그죠? 그리고 이제 당뇨병.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더 많은 대사성 질환이 있겠지만 이 정도는 개념을 기억하고 넘어가자. 그리고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 통풍이라고. 오케이, 이렇게. 고혈압,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병, 통풍 이렇게로 대사가 이제 잘못되어서 일어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 특히 고혈압은 뭐냐면 이제 고혈압은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계, 심장이나 주변에 이제 혈관에 압력이 이제 혈관벽이 좁아지는 거지. 왜 혈관벽이 좁아지냐면 이건 이 고지혈증과도 좀 연결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었던 여러 가지 지용성 물질들이 이제 잘 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 지용성 물질들이 대사가 되지 못하고 약간 그 저밀도로 좋지 않은 형태의 콜레스테롤 물질들이 혈관벽에 많이 끼어. 그럼 혈관벽에 많이 끼게 되면 그럼 어떻게 혈관벽의 두께가 얇아지겠지. 근데 심장에서 퍼내는 힘은 똑같은데 혈관벽이 직경이 얇아지게 된 결과 받는 압력이 큰 거야. 그게 이제 뭐 뇌동맥으로 올라간다거나 또는 심장에 있는 동맥 쪽으로 연결되는 그쪽의 혈관벽이 좁아졌다라고 하면 그 혈관벽에 느끼는 압력이 클 거고, 그죠?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유사 질환들, 뭐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형태들이 연결되어 있죠, 서로. 오케이?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개념들이겠고, 그다음 당뇨병은 이제 뭐 1형 당뇨랑 2형 당뇨가 있어요. 당이 소변통에 버려져 버리는 걸 말하는데 1형 당뇨와 2형 당뇨 두 개는 좀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형 당뇨 같은 경우는 무엇을 1형 당뇨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점점점 아니면 유전학 적으로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어디서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인슐린은 이사에서 만들었죠. 그죠? 우리 뭐 소화 호르몬인 소화 효소들인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이사에서 만들었고 그 외 나머지 인슐린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혈당량 조절해주는 호르몬도 이사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이사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합성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2형 당뇨는 달라. 2형 당뇨는 인슐린에서 그러니까 이자에서 인슐린 합성은 잘 돼. 아주 잘 돼. 안녕하세요. 아주 잘 돼. 아주 잘 되는데, 근데 그 인슐린이 작용을 하는 장소가 있었어. 인슐린이 작용을 하는 장소. 근데 인슐린이 작용을 해주는 표준기관이 어디였어? 간 아닌가? 간. 간에서 얘가 쌩까지는 거야. 쌩까지는 거야. 간 자체에 이 인슐린을 인식하게 하는 간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 수용체가 있는데, 당연히 이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인슐린 수용체 단백질은 그지? 이 간에 존재하고 있는 간 속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간 속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이 인슐린 수용체가 만들어질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자라고 하는 이 장기에서 열심히 이자라는 장기에서 인슐린을 만들었어. 그래서 인슐린이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녀. 이자에서 합성돼서. 그러면 인슐린이 만들어서 가지고 이렇게 혈액을 통해 돌아다니다가 얘랑 입체 구조가 딱 맞으니까 인식이 돼서 혈액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던 포도당들을 잡아다가 다당류 글리코젠으로 저장해야 될 거 아니야. 글라이코젠으로.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지겠지. 오케이? 근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간 자체에 유전 정보에 인슐린 수용체를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에 이상이 생겨서 간에 표적기관인 간에 인슐린 수용체를 만들게 한 유전자, 인슐린 수용체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염기배열 서열에 이상이 나지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인슐린 수용체가 원래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이어야 되는데 동글동글하지 않고 이 동그란 인슐린을 인식할 수 없는 삐쭉삐쭉한 모양의 입체 구조가 병신이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만들어서 공급은 계속 해주는데 이 인슐린 쌩까. 오케이?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2형 당뇨야. 오케이, 인슐린 합성은 잘 되는데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한 형태로 진행되는 거. 그게 2형 당뇨. 됐죠? 1형 당뇨와 2형 당뇨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 분석에서 밥을 먹어서 혈당이 올라간 상태인데 이제 이 인슐린이 쫙 나오냐? 이제 나오긴 하지만 혈당이 안 낮아진다. 그지? 그런다라고 한다면 합성은 되는데, 그지?
인슐린이 표적기관에 가서 기능을 못해서 혈당이 낮아진 형태가 안 되는 거니까 2형 당뇨라고 볼 수 있겠죠. 2형 당뇨는 아예 인슐린 자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게 1형 당뇨. 2형은 반대로 이제 인슐린은 잘 만들어지는데 인슐린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 단백질 이상으로 인슐린이 인식이 안 되는 거.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풍이라고 하는 거. 마치 바람만 불어도 뼈가 아파요 라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진행되는 게 통풍입니다. 왜 아프냐면, 자, 알다시피 김종국 아시죠? 김종국. 그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긴 친구인데. 여튼, 김종국 그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건강의 어떤 지표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저 통풍 때문에. 김종국 하면 뭔가 굉장히 닭가슴살을 많이 먹고, 그죠? 막 근육을 키우게끔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거의 맛도 없는 그 닭가슴살을 쉐이킹 해가지고 많이 매일 뭐 몇 시간 간격으로 막 먹거든요. 통풍은 누가 원인이 된 거냐면 요산이 원인이 된 거야. 요산은 질소속 노폐물이야. 질소를 포함한 노폐물.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노폐물이 요산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질소가, 그지? 너무 많은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미노산 같은 그런 단백질 계열의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요소로 바뀌어서 수용성 상태로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긴 하겠지만 너무 많이 공급되면 간에서 그걸 요산이라고 하는 불용성 인자로 만들기도 하거든. 근데 그 불용성 인자들이 어디 여러분의 신경계나 또는 뼈, 골절, 거기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형태야. 오케이? 그래서 요산의 축적 때문에 생기는 형태라는 거,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거, 단백질도. 그래서 그런 식의 통풍이라는 여러분 대사성 질환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을 보니까 그럼 이런 대사성 질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식으로 나와있죠. 예전에는 막 사람의 질량, 그러니까 나의 몸무게별, 내가 활동하는 거, 활동대사량, 기초대사량, 이런 것들의 개념이 좀 나왔는데, 여기 여러분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는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생각을 해봐라. 너네가 이제 종속영양 생물인데, 내가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지만, 그지? 먹어준 양분들만큼의 에너지가 킬로칼로리가 섭취가 됐어. 근데 내가 덜 움직여. 그러면 이 탄수화물들이 다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이 많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 섭취량이 더 많고 소비량이 적으면 살이 찔 거고. 그죠? 에너지 소비량은 많은데 섭취를 적게. 그럼 살이 빠지겠고. 그런 거를 물어본 형태야. 그래서 사람이 생존하려면 당연히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으면 그죠? 살 안 찌겠고. 밸런스가 있게 잘 크겠죠? 라는 식의 형태의 설명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야. 대사성 질환의 예방과 뭐 어쩌시고 저쩌시고 나와 있는 부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해당하는 지금 여기 뿅뿅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네, 뿅뿅. 그런 부분들로 자, 핵심 체크 있어요. 대사성 질환 그리고 1번, 2번 이렇게 되어 있고 넘겨서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설명 나와 있죠. 56쪽. 자, 지금 풀어주세요. 자, 일단 보시면 거기 쭉 넘겨서 68쪽 한번 풀래요. 68쪽을 펴보면 원래 내가 엄청 많이 봤던 거네, 가장 최근에 공부를 했던 거네 라고 하여 자신감이 뿜뿜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고1 2학기 때 생명과학이 시험법이었었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그대로 그 요소가 또 들어있어요. 그만큼 생명과학 1에서 여러분이 15년 넘게 수능을 봤던 과목이다 보니까 생명과학 1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풀이 워낙 넓게 있어요. 빛에 의해서 어떻게 적응을 했는지, 온도에 의해서 식물을 어떻게 적응했는지, 압력에 의해서 동물은 또 어떻게 적응했는지 뭐 등등등 이렇게 생태계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70쪽 한번 펴봐봐. 70쪽. 70쪽 내용. 나 설명해야 할까? 안 해도 되겠지. 나 안 할 거야. 여긴 안 할 거야. 고일 거랑 겹쳐지는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시는 방향으로 시간을 버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71쪽도 탄소 순환에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광합성, 식물 광합성해. 그래서 CO2를 마시고 O2를 뱉어내.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동물들이 또는 화석 연료가 열심히 연소해서 CO2를 바깥으로 뱉어내면 식물이 있기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고정을 시켜서 탄소는 순환되더라. 너무 쉬워. 그지? 개념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너무 쉽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해줘야 될 생명과학 부분에서 안 다뤄졌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72쪽
2번 질소순 나가고 13쪽 3번의 식물 분집에서 유기물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그 텍스트 그 부분이 있거든요. 설명을 할 거야. 할 건데 자 조금 더 개체군과 군집 또는 육상군집, 뭐 군집의 천이라고 하는 것들 조금 더 생소한 생명에만 있었던 부분을 먼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여기 이 단원이 끝나기 전에 여기를 할게. 그래서 오늘의 계획은 어디를 할 거냐? 원래 처음 들어오자마자부터 할 거였었는데 넘겨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니다. 02 개체군 86쪽에 86쪽 개체군 그 다음에 03 군집 이렇게 해서 설명이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나갈 걸 좀 나가봅시다. 첫 번째, 일단 개체군과 군집의 정의를 여러분이 잘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체군과 군집의 정의. 어떤 게 사이즈가 더 커요? 군집이 더 커요. 개체군들의 집단이 군집이에요. 오케이? 그럼 무엇을 개체군이라고 해?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그지? 그러니까 같은 쪽이니까 아빠 사자, 엄마 사자, 사돈의 팔촌 사자. 같은 사자 그룹. 그지? 그게 사자 개체군. 그지? 근데 또 일정 지역에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토끼가 있겠죠. 아빠 토끼, 엄마 토끼, 그지? 사돈의 팔촌 토끼, 토끼 집단. 그럼 토끼 개체군과 사자 개체군은 군집이야. 그죠? 개체군들의 집단, 군집이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개체군의 정의를 설명드려봤고, 그러면 개체군의 밀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밀도.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거를 밀도를 증가시킨 요인이 뭐냐, 밀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뭐겠냐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서 일정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같은 지형으로 이루어진 같은 종, 동종으로 이루어진 동종의 개체수 가 개체군 밀도거든. 동종의 개체수. 그러면 위에 동종의 개체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밀도가 증가하는 거겠지. 왜요? 보통 야생의 환경에서는 그지? 우리 그 사람처럼 필요하니까 좀 더 땅을 더 사고 이런 거는 하진 않거든. 보통 처음에 내가 나고 태어난 그 지역에서 크게는 움직이진 않아. 식물은 더 움직이진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역은 거의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저 위에 분자값에 해당하는 동종의 개체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밀도의 변화 요인이 되겠지. 그래서 저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하는 요인은 위에 있는 이 일정 지역이 똑같다라고 전제로 했을 때 동종의 개체수가 늘어날 조건인데, 그러면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이 같은 종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얘네가 어렵게 여기 뚫고 들어오려고 해. 그러니까 뭐야? 이사를 오려고 해. 그지? 이사를 오려고 하는 이 힘률이, 그지? 이 힘률이 이출률보다 높거나, 그죠? 또는 여기 있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졌던 그 아빠 사자, 엄마 사자, 사돈의 팔촌의 사자 그 각각들이 왠지 작년에 비해서 생식을 많이 했어. 새끼를 많이 낳았어. 네, 죽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그 개체수들보다 태어난 베이비들의 수가 더 많아. 그지? 그럼 출생률이, 그죠? 사망률보다 높으면 그러면 뭐야? 개체군의 밀도가 증가되겠지? 너무 쉽잖아. 이런 거, 그죠? 그래서 밀도를 증가시킨 요인은 이 지역은 똑같다라고, 지역은 변동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분자값이 높아진 조건으로 생각해 보시면 끝. 어렵지 않죠? 개체군의 밀도의 증가 요인에 대한 설명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그래프들하고, 그죠? 몇 가지 그래프들하고 그것들의 어떤 변화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 분석, 데이터 분석만 좀 잘하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 여기 이 단원이 생태계 단원이 끝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들어갈 신경 자극의 전도와 전달이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이건 어떻게 계산하려는 건가? 이런 식의 좀 고난이도 문제가 좀 많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웃으면서 이 점수를 많이 퍼주는 그 개념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잘 외우셔서, 잘 안 헷갈리게 잘 잡으셔서. 그래서 개체군의 밀도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오는 두 개 그래프의 개념만 잘 잡으시면 돼요. 너무 빠르니? 괜찮지? 괜찮지? 자, 두 번째, 개체군의 성장 곡선. 우리 두 개 그래프. 일단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 개체군의 성장 곡선에 대한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개체군의 생존 곡선. 자, 달라요. 텍스트가 다르니까 개념이 달라요. 일단 성장 곡선은 예전에는 얘를 다른 말로 생물에서 생장이라는 표현 키워드로 많이 설명했어. 생장이라는 키워드로 많이 설명을 했었어. 그러니까 예전식은 생장 곡선이라고 명명되는 거고,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바꿔서는 생을 성자로 바꾸자라고 해서 성장 곡선이라고 얘기했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자, 이건 뭔 말이냐? 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생각하면 일정 지역에 아담하고 이브 딱 한 쌍이 있었어. 그리고 그 아담하고 이브라고 하는 한 쌍들이 새끼를 낳고 그 새끼들도 먹잇감이 워낙 풍부한 필드이다 보니까 거기 태어난 자손도 다 새끼를 낳고 또 거기서 태어난 자손도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는다는 전제하에 이 좁은 일정 필드 안에 아담과 이브라고 한 쌍이 있었는데 점점점 그 동종의 개체수가 어떻게 증가할 것인가 그걸 본 게 개체군의 성장 곡선이야. 느낌 오죠? 오케이? 그래서 그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봐봤더니 Y축이 지금 개체수야. 봐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렇게 될 줄 알았더니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요렇게 되더라고. S라인처럼. 요즘은 그런 그 CF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S라인이니까 이런 거 있었거든요 예전에. 자 볼로 선선할 때 그러니까 S라인처럼 이렇게 되더라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체수가 이 빨간색으로 쓴 게 실제 생장 곡선이고요. 실제 생장 성장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J자형인데 얘가 이론적인 성장 곡선. 저 개체 수들이 일정 면적의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한 쌍이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도 또 생식을 해서 또 모든 새끼들이 다 생식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2개가 4개, 4개가 8개, 8개가 16개, 16개가 32개, 64개로 막 늘어날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들어나다가 최대치까지만 자라고 더 이상 안 자라나네요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럼 분석해봐야지. 실제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 종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종도. 또 다른 종도 계속 확인해봤더니 실제는 더 S라인처럼만 되더라고. J자형으로 계속 자라지 않더라고. 그럼 이유를 알아야 되겠지. 왜? 왜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럴까? 죽기도 하고 먹이가 부족하기도 해. 처음에는 아담과 이브 한 쌍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든 그 먹잇감을 다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자손의 수가 많고 그러니까 걔네들 자체가 다 먹이를 먹는다라고 하면 이 먹잇감이 있는 공간들의 필드가 더 넓어지진 않잖아. 먹이가 점점 부족해지겠지. 그리고 똥도 더 많이 싸겠지. 살 수 있는 공간도 줄어들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날 수는 없더라. 실제는 무한정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고 기하급수로 늘어나지는 않더라.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여기 자, 만약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다. 어떻게? 여기가 지금 T1, T2. T2. 그럼 T1일 때와 T2일 때. 자, T1의 시간에서는 자, J자형 개체가 2로는 이만큼의 개체수가 늘어났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만큼의 개체수만 늘어났잖아요. 개체수가 더 적게 증가했잖아요. 그다음 T2에도 마찬가지 2로는 이만큼의 개체수를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는 이만큼만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 차이는 뭐 때문에 생긴 거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간도 부족해져. 똥이 많아질 거니까 노폐물이 많이 저장돼서. 그죠? 먹이도 부족해질 거야. 그죠? 그거를 우리는 고급진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늘어나서 그렇다? 환경 저항이 커져서 그렇다. 저 차이가 나는 거.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다? 환경 저항 때문이더라. 오케이? 저 환경 저항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하더라? 먹이 부족, 공간 부족, 그지? 노폐물 축적 등등등, 기타 등등등 얘네들 다 환경 저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T1일 때와 T2일 때 둘 중에 환경 저항이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T2일 때가 크겠죠. 오케이? 맞아. 여기 만약 그래프에서 보이지 않는 T3일 때 여기 이제 T3죠. 그럼 T3일 때는 환경 저항이 제일 큽니까? 작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일반적으로 개체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지역을 계속 넓히면서 존재하지는 않잖아. 부동산을 투기해서 야 내가 공간이 부족하고 여기 노폐물이 많이 쌓여있는 것 같으니까 안 되겠어 꺼져 하고서 야 내 땅 여기 더 살 거야 이렇게 땅을 넓혀가는 게 아니라고. 땅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개체수가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경저항은 무조건 커진다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따라서 T3일 때가 환경저항이 제일 커요. 됐죠? 오케이? 개체수가 많을수록 개체수가 많을수록 환경저항은 제일 크더라. 됐죠? 오케이? 그리고 그 일정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그
생물 종이 최대치의 개체수까지 늘어났을 때 여기 개체수가 이 집단은 뭐 200개 정도였다, 200명 정도였다, 200 개체수 정도였다 라고 하면 저 200 이상으로 더 이상 늘지 않잖아. 그치? 저 200이라는 수치를 우리는 K라고 표현하고요. 저 K를 뭐라고 하냐? 아, 이 지역에서, 그 면적에서 그 생물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수용 능력이 저 K만큼이다 라고 표현한다. S자 라인의 최대치만큼 늘어난 저 값, 개체수, 저걸 환경 수용 능력, 환경 수용 능력이라고 표현해. 환경 수용 능력, 환경 수용력 같은 개념이야. 능자를 생략하면. 자, 그래서 이런 개념을 꼭 인지하시고 환경 수용력, 환경 수용 능력 이렇게로 인지를 한다는 걸 받아서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졸려요? 괜찮아요? 추워요? 더워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계속 좀 더 쭉 가볼게요. 앉았다가 네, 돌려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 지금 두 번째 그렇다면 생종 곡선을 가볼게요. 생종 곡선. 생장 곡선 말고 생종 곡선. 자, 개체 그룹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생물종은 우리 지금 생태계상 굉장히 여러 생물종이 같이 존재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러 개체들이 존재하고 여러 종들이 존재할 때 그 종들을 조금 분류를 해본 거야. 공통된 집단들로 분류를 해봤을 때 딱 3개의 어떤 특성을 보이는 형태들이 있더라. 그래야 3가지 특성들로 개체군의 생존 곡선들을 표현한 것 뿐이야. 물론 더 있을 수 있지만 극단적이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내기 딱 좋아서 딱 3개, 원형, 투형, 쓰리형, 1, 2, 3 정도는 기억해라. 자, 어떤 식이냐면 각 생물종 각각들을 처음에 똑같이 한 1000명이면 1000명 아니면 10,000명이면 10,000명 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상태로 나이가 똑같은 연령들도 다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생존되어 있는 생존율이 있었어. 당연히 처음은 다 100%였겠지. 생존율이 100%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으로 따지면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어떠한 집단의 생물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요렇게 생물의 생존율이 이렇게 되더라. 근데 어떤 아이는 얘를 마치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극단적으로 요렇게 되더라. 어떤 아이는 요렇게 되더라. 크게 3개 그룹으로 나눠놓은 거야. 오케이? 첫 번째가 1, 2, 3, 1, 2, 3 차차차 이렇게. 네, 원형, 투형, 쓰리형. 원형, 투형, 쓰리형. 자, 여기가 지금 시간이야. 지금 쉽게 말하면 나이. 오케이? 초기의 연령이 다 똑같았고 그 초기에 탄생했던 그 연령의 나이가 똑같이 생존된 개체수가 동일한 상태에서 1000개면 1000개가 한 살의 나이로 다 똑같이 태어났던 형태에서 상대적인 시간이 똑같은 형태로 얼마나 시간이 지났었을 때 얼마만큼 살아남아 있는지 본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어때요? 1형은 특징이 어때요? 초기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10대고 여가 뭐 40대고 여가 뭐 80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이로 우리 보통 생각하는 나이로 그지?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초기 사망률이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낮지 않나? 그죠? 태어나서 이 시기 때쯤 반 40대까지도 대부분 생존해였잖아. 그치? 그리고 자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70대, 80대쯤 이때가 되어야지만 이만큼 생존한 비율이 낮고 대부분 많이 죽어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형은 어때요? 초기 사망률이 낮아요. 왜? 부모의 양육과 도움을 받아서 초기 사망률이 낮은 편이고 사람이 이래요. 그죠? 사람의 요가. 그래서 대형 포유류들이 대부분 다 초기에 양육과 보호를 받다 보니까 1형의 형태를 보이더라. 됐나요? 되시나요, 수빈씨? 되고 있나요? 되고 있는 거 맞나요? 자, 1형의 형태를 보이더라. 1형의 형태. 근데 얘와 완전 반대인 게 3형이죠. 그죠? 얘가 1이고 3죠. 1, 3 맞죠? 이쪽이 3예요. 자, 3형 보니까 10대도 안 됐어. 더 아주 어린 아이인데 여기 지금 100%니까 살아있는 게 100%인데 걔 반틈 50%를 한번 봐볼까? 살아야 남아있는 게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이를 한번 봐볼게. 그랬더니 10대보다 조금 더 어릴 때쯤 생존된 정도가 50% 정도밖에 안 돼. 요만큼밖에 시간이 안 지났어. 얘가 태어나서 요만큼밖에. 10대도 안 됐어. 근데 살아남아있는 게 50%밖에 안 되네. 초기에 사망률이 너무 높네. 왜? 천적의 먹잇감으로 먹힌다거나 하는 형태들이 많다 보니까 초기 사망률이 높은 아이들, 그런 생물 종들을 쓰리형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쓰리형 분출에서 어떤 아이들이 쓰리형이겠어? 주로 굴이나 치어, 멸치, 어류들. 그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종을 보존시켜서 이어나가려면 대빵 나게 많은 자식을 낳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빵 많은 자식을 낳는 형태들이 쓰리형이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은 자식을 낳고 오래오래 잘 보살펴서 양육을 하는 게 대부분 이 원형이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양육과 보호를 받는 게 1형, 얘는 3형, 불형들이 그렇다. 치어, 어류. 힘내. 자, 그 다음에 2는 자, 나이가 들어서 10대, 그 다음 20대, 그 다음 30대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들로 기울어진다라고 하는 건 일정 시기별로 사망되어서 죽어가는 그 비율, 사망률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각 10대 10년이 지났을 때, 20년이 지났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또 10년이 지났을 때, 또 10년이 지났을 때 일정한 사망 비율로 대부분 사망률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 이형입니다. 다람쥐나 히드라 같은 것들이 그렇대요. 오케이? 사망률이 일정하다. 사망된 개수가 일정한 게 아니라 사망률이 일정하더라. 됐니? 그래서 얘가 사람형, 사람과 유사하고 얘가 굴이고, 그죠? 얘가 이제 다람쥐 같은 아이들이 그러하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풀면 돼요. 다람쥐나 히드라, 강장동물들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걸 잘 갖고 개념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86쪽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왼쪽 아래 보니까 개체군의 사망률에서 86쪽 왼쪽 아래 개체군에 따라 연령형 사망률이 달라. 개체군의 생존 목선이 이렇게 보일 수 있더라. 그래서 자, 1형은 나이가 들어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망률이 올라가는 게 1형. 그죠? 근데 3형은 어때? 오히려 젊었을 때 사망률이, 여기가 사망률이 높겠죠? 2가 아니라 3. 그죠? 근데 전 연령에 들어서 일정한 사망률을 보이는 게 2형. 뭐를 따라? 사망률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타내 볼 수 있어요. 쟤를 얘로. 오케이? 쟤를 얘로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십시다.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87쪽 갑시다. 87쪽. 안 어렵죠?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물리랑 화학 봐봐. 뭘 계산한 거 봐봐. 오늘 그거에 비하면 진짜 나 숨 쉬었어. 이 정도라고. 점수야. 점수 다 가져가라. 점수 맛이라고 여기는. 개체군 개념에서 여기는 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개체군의 어떤 이 얘네들을 변화시킨 얘네들의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있고요. 그 부분을 좀 갈 건데 거기 가기 전에 그렇다면 개체군의 수를 변동시키는 단기적 변동이고 장기적 변동, 단기적 변동과 장기적 변동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군집으로 또 두 번째 시간에 갈 거야. 힘내봐. 10분만 버텨봐. 나 10분만 조금만, 10분 아니 5분만 조금 더 하고 쉬자. 아휴. 자, 갈게요. 자, 그럼 오른쪽에 87쪽에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이 나와요. 주기적 변동. 상대적으로 1번 있고 두 번째 2번 있잖아.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2번에 포식과 피식에 따른 관계에 따른 주기적 변동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1번은 계절에 따른 변동은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봄, 여름, 가을,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봄이 됐어. 그 다음 다시 또다시 봄이 돼. 그 다음 다시 또다시 봄이 될 때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2번 포식과 피식에 대한 변동보다는 단기적이야. 그래서 1번 그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을 다른 말로 단기적 변동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 자, 잠깐만 보고 올게요. 약간 포커싱이 나갔나 한 번만 점검하고 올게요. 다행입니다. 네. 가끔 영상을 쓸 수 없을 만큼 포커싱이 나가서 혼자 뿌옇게, 그죠? 다행히 필터링이 돼서 다행이긴 한데 뿌얘진 상태로 막 영상이 찍혀진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합니다. 미연이가 조금 일찍 왔었으면 저기 앉았으면 미연아 부탁했었을 건데. 자, 다행이야. 책은 있었어서 미연아. 오케이. 자, 볼게요. 개체군의 주기적 변동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기적 변동. 네. 어떤 아이냐면 지금 거기에 돌말이 나와요. 돌말이 영양염류를 축으로 하여 돌말의 개체수의 변동이 봄, 여름, 가을 변동을 겪는데요. 돌말은 뭐라 해야 되지? 광합성도 나름하긴 한데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영양염류를 받아들여서 종속여행생물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기보다는 종속되어 있어. 거기서 말하는 영양염류가 돌말의 밥이야.
오케이? 돌말의 밥이야. 그래서 돌말의 밥인데 얘가 봄, 여름, 가을, 겨울별로 봤을 때 먼저 여기는 지금 겨울부터 먼저 나와 있죠? 겨울에 당연히 너무 추우니까 수온이 너무 바닥이거든. 너무 추워. 개추워. 개춥잖아. 개추운데 근데 이제 얘가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영양염료는 되게 풍부하게 많을 때야. 근데 얘도 나름 생존하려면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적절한 수온을 갖고 있어야 효소의 활성이 있어서 잘 돌말의 개체수가 늘어날 건데 너무 추우니까 돌말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못해. 아무리 먹잇감이 풍부하게 돌말의 먹잇감이 저 영양염료야. 돌말의 먹잇감은 영양염료야.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그 고여있는 물 안에 영양염료가 되게 풍부하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온이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돌말 자체의 개체수가 늘지 않아요. 여기 돌말의 개체수는 여러분 책에서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죠? 돌말의 개체수가 바닥이었어. 여기 검정색으로 쓸게. 왜냐면 너무 온도가 낮으니까. 근데 수온이 너무 낮아서야. 근데 언제 봄으로 오면 올수록 그죠? 이제 빛이 조금 더 세지고 하니까 수온이 이렇게 드드드드드드드드 올라가겠죠. 따뜻하게 봄하고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올라가겠죠 수온이. 그죠? 그리고 봄 초기에 수온이 올라가니까 그래 고여있는 영양염료가 겁나 뒤지게 많았겠다. 그리고 온도도 살짝 올라가겠다. 그래 밥 많이 퍼먹고 내가 하나가 두 개가 네 개가 여덟 개로 겁나 많이 증식해야지 라고 돌말의 개체수가 겁나 올라요. 그게 겁나 오른 것만큼 영양음료를 다 퍼먹었으니까 고여있던 영양음료 다 퍼먹었으니까 얘가 감소하겠죠. 영양음료 양이. 어렵지 않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돌말의 개체수는 증가했는데 계속 뚫고 올라갈 수 있냐? 그러지 못해. 왜? 내가 고여있던 영양음료를 많이 퍼먹어버렸잖아. 그리고 영양음료가 계속 공급되는 게 아니니까. 먹잇감이 부족해져서 더 이상은 개체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감소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아무리 빛의 세기가 따뜻해서 온도가 높다 하더라도 됐죠? 그래서 계속 바닥을 끼고 있었어요. 여름까지도 돌말의 개체수가. 왜 아무리 수온이 높더라도 그죠? 영양염료가 계속 바닥이거든요. 바닥 빨간색 바닥 그죠? 계속 바닥이었으니까 요 바닥. 오케이? 근데 이제 늦가을쯤에 늦가을 초가을이나 늦가을쯤에 이 영양염료가 약간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겨울이 되면 이쪽이 겨울 이쪽이 겨울 너 가을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입돼서 영양염료가 꿀렁 돌말이 좋아하는 밥에 해당하는 영양염료가 꿀렁하고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그렇게 여름만큼 높지는 않지만 이제 여름에서부터 살짝 꺾어지겠죠. 가을 갈수록 꺾어지겠죠. 이제 온도가 그죠? 오케이? 온도는 이렇게 돼. 수온은 그죠?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될 건데 여름에서 가을 입구에 빨간색이라는 영양음료가 외부에서 공급돼서 올라가니 아싸 비호하고서 영양음료도 이 돌말도 알겠어 밥 많네 하고서 밥 많이 먹어줬으니까 나 올라가야지 라고 할 건데 영양음료가 계속 공급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니까 얘가 계속 바닥을 낄 거고 맞죠? 오케이? 그리고 겨울이다 보니까 그지? 아무리 외부에서 영양음료를 많이 공급해줘도 너무 온도가 낮아서 이때는 개체수가 늘어나지 못하고 바닥을 기고 있더라고. 돼요? 그래서 겨울에서 또 다시 뭐가 되니까 봄이 될 때쯤 알았어. 너 고여있던 영양염료 되게 많지? 그리고 수온도 살짝 올라갔지? 알았어. 수온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 많이 퍼먹어서 내 개체수가 늘어나야지 이렇게. 그러면 또 얘가 이렇게 감소. 그죠? 이게 계속 서클 도는 것처럼 반복되더라. 단기적 변동이. 오케이? 그래서 딱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고 그지? 영양염료가 고여있었고 그다음에 주변의 상황의 온도가 살짝 올라가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기적 변동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요. 어렵지 않아요. 단기적 변동입니다. 오케이? 돌말의 개체수는 영양음료가 돌말의 밥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느 정도. 그리고 밥이 아무리 많아도 너무 추우면 그죠? 먹기 힘들어. 너무 추울 때였고 적당히 온도가 풀려서 봄이 될 때쯤 그러니까 피크 올라가다가 영양료가 계속 공급되는 건 아니니까 감소. 다 먹어서 감소. 그래서 반복이 되다가 또 이렇게 되더라. 됐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80조가 아래 포식과 피식에 따른 주기적 변동. 이거 너무 쉬워요. 포식과 피식은 같은 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왜? 영양 단계가 다르죠. 상위 영양 단계는 포식자고 하위 영양 단계는 피식자잖아. 먹히는 놈. 그지?
그래서 여러 포식과 피식에 해당하는 얘네들이 있겠지만 굳이 누구를 꼭 집어넣냐? 시라손이랑 눈시토끼. 그치? 그러니까 눈시토끼의 개체수가 눈시토끼가 하위 영향단계야. 피식자야. 걔네들의 개체수가 늘어나. 그러면 뒤따라서 물론 시라소니가 눈시토끼만 먹진 않겠지. 그지? 너네도 생각해봐. 계속 하나만 음식물을 계속 먹으면 오늘도 너무 바빠 선생님이 그 학원으로 배달시켜서 육회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그 집 진짜 맛있어. 참기름. 근데 너무 바쁘다고 해서 매일 육회 비빔밥을 먹는다고 생각해봐. 아니잖아 그건. 그지? 그래서 걔가 물론 시라소니가 눈시토끼만 먹진 않겠지만 눈시토끼 개체수가 늘어나면 내 먹잇감이 많아지니까 나도 개체수가 늘어나겠지. 잘 먹어서 자손을 많이 낳을 거니까. 그치? 그러다 눈시토끼 개체수가 감소해? 그러면 뒤타발로 천천히 시라소니 개체수도 감소하겠지. 그래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그치? 그리고 그것보다 더 뒤따라서 얘가 올라가니까 너도 올라가다가 너가 감소하니까 너도 감소하고 올라가니까 올라가다가 너가 감소하니까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 빨간색이 누구야? 포식자야. 왜? 더 적은 개체수 안에서 왔다 갔다 해. 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더 감소돼. 우리 중학교 고일 때 배웠잖아. 상위 영향 단계일수록 개체수가 적고 에너지 양도 적고. 근데 하위 영향 단계일수록 개체수가 더 많으니까 너가 피식자야. 눈신토끼. 됐죠? 눈신토끼. 그래서 하도 조는 친구들이 너무 많으니까 얼음 먹을 사람 좀 먹고요. 그죠? 파워헤드나 비타500 갖고 오실 분은 갖고 오셔서 저는 칠판을 막 열심히 치운 다음에 지금 58분이거든요. 네, 딱 8분쯤에 10분만 쉬었다가 88조 딱 좋네. 58분인데 여긴 88분이고 8분만 쉬었다가 그죠? 개체군대 상호작용이랑 한자야. 개체군내 상호작용 그리고 이제 개체군간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군집 내 상호작용 둘을 비교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 거야. 이렇게를 먼저 해야 될 거야. 군집 내 상호작용.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으로 이루어져 있긴 한다라고 하더라도 먹잇감을 가지고 나름 경쟁을 하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좋은 유전 정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야 그 다음 자손을 전달을 시키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치, 재영아?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요, 데니소다. 나쁘지 않네. 오랜만에. 탄산음료를 일부러 조금 안 넣으려고 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맛있어요? 다음번에 그거 먹는가? 데니소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자, 일단 볼게요. 개체군의 상호작용하고 군집 내 상호작용 두 개를 좀 비교하셔서 개념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일정 면적의 같은 종으로 이루어져 있던 개체들 하나하나가 그지? 이 공간 안에 다른 곳에서 이입되어 들어왔던 놈들이 만약 있으면 이 먹이를 두고 뭐 하겠어? 아이씨 막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놈이 조금 비리비리한 놈이야. 그치? 그러면 그것도 아까워. 이게 지금 우리는 이제 사회가 돼서 인간은 사회가 되어서 약한 사람들 걷어살펴서 보호해줘야 되고 이런 게 학습이 된 거지만 실제 야생의 본능은 이기적이야. 왜? 내가 살아남아야지만 내 유전 정보를 그 다음으로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또 전달할 수 있거든. 응, 오케이? 그래서 그런 형태가 실제는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뭐 해요? 텃세 부립니다. 텃세. 오케이? 텃세를 다른 말로 세력권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책에는 텃세만 나와있고 세력권제라고도 표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페이지 지금 저는 88쪽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벌써 88쪽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그러니까 뭐 같은 일정 지역에 뭔가 약한 놈이 들어왔어. 그리고 또 이런 약한 놈들을 걷어 살펴준다거나 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 어떻게 야 너 꺼져 그치? 야 너 먹지마 내가 먹을까 이런 식으로 지휘하는 거 이런 식으로 먹이 서식 공간 배우자를 독점하기 위해서 각 개체가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면서 세력권을 확보하고 다른 개체 침입 동종으로 이루어진 다른 개체 침입을 적극적으로 막는 활동을 텃세라고 합니다. 오케이? 같은 종 내에서 일어나는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것 안에서의 개체군 내 상호작용이야. 개체군 내라는 의미의 한자로 개체군 내 상호작용.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체군의 어떤 사이즈를 유지하는 형태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 텃세 말고 뭐가 있냐? 자, 그렇다면 계속 뭔가 시덥지 않은 뭔가에 그 싸움이 걸리는 게 귀찮아. 그래서 아예 어떤 종은 아예 야 여기 한 10명 있어? 그래 알았어 10명끼리 일정한 시간 안에 파이팅해
싸워서 힘의 순서가 높은 1순위에서부터 무조건 외부에서부터 먹잇감이 들어오면 너 먼저 먹고 이 1순위에 해당하는 챔피언이 먼저 생식을 해서 새끼를 낳고 왜? 너가 힘이 세니까 일단 힘이 세다는 건 유전적으로 더 유리하고 유전적으로 유리한 유전자,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학습이 되는 거야. 이렇게 진화가 되는 거야. 그게 순위제야. 순위제에 해당하는 게 어떠어떠한 생물들이 있는지 텃새를 부리는 게 어떠어떠한 생물종이 있는지 그 이그샘플 예시들을 외워두셔야 돼. 오케이? 순위제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게 닭들이 있어. 닭. 그래서 닭장에 얘들이 이제 새벽에 꼬꼬꼬꼬 울잖아요. 싸우고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짜에 파이트 넘치게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1순위에서부터 10순위까지 순위를 다 매기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뭔가 주인애가 먹이감을 줘. 그러면 1순위에 해당하니까 우와 먼저 먹고 남은 걸 2순위, 3순위 이 순서대로 먹잇감에 참여해서 먹는다거나 생식을 참여해서 알을 낳게끔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이 암탉 하나가 들어왔을 때 생식에 참여하는 게 이 순서대로가 되는 거. 모든 종들의 모든 그 열개체들의 모든 개체의 힘의 순서를 다 잡아주는 형태로 이제 개체가 유지되는 게 그게 순위제야. 오케이? 자, 순위제와 약간 다른 게 세 번째 리더제야. 그 동종의 개체군을 이끌 거야. 동종의 개체군을 이끌긴 이끌 건데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 예를 들어서 10개체가 있어. 다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그러면 리더를 이제 맨 위에 취향을 하고 CEO를 맨 위에다 뽑고 그 밑에 있는 얘네들끼리는 힘의 순서가 없어. 얘네들은 완전 토너먼트식으로 힘의 순서가 다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 리더가 경험이 많은 자야. 그 무리를 막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주를 시켜봤던 경험이랬지. 그래서 경험이 많은 리더를 제외한 그리고 리더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 힘의 순서로 뽑은 것도 아니야. 오케이? 경험자 위주로. 오케이? 그 무리를 이끌어봤던 철새를 이주시키는 경험 위주의 리더를 뽑고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는 힘의 순서는 없어요. 자, 무리를 이끄는 형태의 누구들 기러기나 또는 뭐 우두머리 늑대가 그제 이런 식으로 그 무리를 이끌어줘서 이동하게끔 한다거나 하는 식.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 이그샘플 예시들은 안 헷갈리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네 번째 가족생활제도랑 사회생활제도가 있어. 사회생활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뭐야? 벌, 개미, 그지? 막 생식만 하는 생식벌, 여왕벌, 여왕개미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그 벌집이나 그 개미 굴을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장들이 뭔가 포식자가 왔어. 그럼 자기 벌을 내어주면서 안 돼, 너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는 일벌이라는 일개미도 있잖아. 그치? 역할이 분업이 딱 되어 있어. 분업화된 형태로 역할이 유지되는 분업화된 형태로 종을 유지시키는 거지. 일벌, 일개미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뭐가 있어? 가족생활제도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혈연으로 유지되어 있는 어느 정도의 혈연 관계에 있는 개체들이 모여서 생활해서 아빠는 혹시 포식자가 우리 이 집단의 엄마랑 새끼들을 젖먹이고 있는 동안에 포식자가 와고 오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미역해쳐 보고 있는 거고 양 보호를 하게끔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고 이제 뭐 젖을 먹여서 키운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정 혈연 관계의 집단들이 모여서 엄마와 아빠의 역할을 가진 채로 유지가 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코끼리나 하이에나나 침팬지들도 이렇게 무리진 가족 생활을 하더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전체 이 가족들 여러 개들이 모여서 어떤 특정 위치로 코끼리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해야 하면 딱 하나의 이런 개체군의 상호작용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족 생활을 하고 있던 코끼리들은 여러 코끼리들 각각 중에 코끼리 리더 하나가 그 무리를 이끌어서 야, 이 동네로 이동해 가야 돼 라고 해서 리더제와 겸해서 각각의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얘는 가족생활에 대한 설명이고 이렇게 무리를 이끌어서 흘러가고 있을 때 얘는 리더제에 대한 설명이 되죠? 오케이? 여러분 책 왼쪽에 궁금해서 나와 있어요. 왼쪽에 88쪽에 개체군에서 한 종류의 상호작용만 일어나냐고. 그렇지 않다고. 설명이 잘 나와 있죠. 뭐 하나의 개체군에선 한 종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코끼리 개체군이 경험이 많은 개체가 리더가 돼서 무리 전체를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갈 때 리더제일 거지만 일정한 몇 명의 코끼리가 아빠와 엄마 역할을 나눠서 이제 이런 형태로 분업화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가족생활 제도에 속한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89쪽이랑 그 다음 90쪽, 91쪽
더 개체군에 대한 특성까지 한번 싹 다 끝내버렸어요. 94쪽까지에 대한 내용까지 숙제가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뭐 다음 주말 지나고 또 여러분 볼 거고 지금 빡세게 공부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제를 검사는 안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채점 내시고 풀어보셔야 돼. 누적되면 힘들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해내셔야 돼. 그리고 아까 제가 예시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게 개체군 내 상호작용인데 개체군들 여러 개가 모여서 군집을 이루고 있을 때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러면 군집이 뭐고 군집 내 상호작용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봐보자. 군집은 여러 개체군의 모임을 군집이라 하잖아. 그치? 그럼 이 군집 내 상호작용을 다른 키워드로 얘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개체군과 개체군, 예를 들어서 A 개체군이 있어, 또 B 개체군이 있어, 사자 개체군이 있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눈신토끼라고 하는 개체군들의 집단이 있어. 그러니까 개체군 사이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군집 내 개체군을 비슷하지만 다른 느낌적인 느낌으로 똑같은 의미를 이렇게로도 설명할 수 있어. 여러분 한자로 사이간자라. 사이간 누구누구 사이, 영어는 between. 그죠? 방금 거지 같은 발음이 나왔죠? 그래서 개체군과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군집 내 상호작용을 다른 말로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해도 같은 의미야. 여기는 간이야. 사이간자. 그지? 여기는 사이간자야. 근데 아까 저기는 뭐야? 개체군 내야. 그지? 이 한 글자 하나로 물어보는 게 다른 거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얘를 의미하는 거고 개체군 안에서 한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군 내에서 같은 종으로 이루어진 개체들 하나하나의 상호작용이 개체군 내라면 군집 내 상호작용을 다른 말로 개체군끼리끼리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개체군 간 상호작용으로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시험 문제에서 많이 틀려. 한 글자 차이로.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수하지 말아요. 생물은 워낙 개념이 쉬우니까 이런 치사한 형태들로 함정을 팝니다. 꼭 기억하세요. 됐죠? 오케이. 자, 일단 군집 내 상호작용 갈게요. 군집 내 상호작용 먼저 하고 군집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어디를 보시냐? 군집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100쪽입니다. 100쪽. 이렇게 튄다고. 네. 순서만 바꾸지만 하긴 할 거예요. 순서만 바꾸고 있는 것 뿐이고 둘을 비교하게끔 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서 쭉쭉 진행하는 형태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군집 내 상호작용, 다른 말로 개체군간 상호작용이 뭐냐면 자, 일단 여러 개가 있는데 얘네들 지금 뒤에 텃세, 새로운제, 무슨 제, 사회생활체, 가족생활체 이렇게 제로 끝나. 개체군간 상호작용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은 근데 개체군 사이사이의 상호작용은 뒤에 무슨 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의 키워드야. 먼저 키워드를 얘기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경제 제 안 들어가죠? 그죠? 일단 분석 그 다음에 포식과 피식 공생, 기생 이렇게 5개로 나눠집니다. 개체군 간 상호작용에서는 오케이? 근데 제가 가로를 친 건 뭐냐면 어떤 출판사 책에서는 그냥 경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책에서는 종강 경쟁이라고 얘기해요. 난 왜 이게 발음이 안 되는지 몰라. 잘못 발음하면 예, 그죠? 좀 지읒자 발음이 그죠? 격하니까 종 사이사이 간 경쟁을 이제 종간을 생략하고 경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니까 여러분 책에는 종간 경쟁으로 잘 나와 있어요.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석, 그죠? 100쪽의 큰 진한 글씨로 경쟁, 종간 경쟁. 두 번째 분석, 그 다음에 101쪽의 공생, 그죠? 넘겨서 102쪽의 기생, 그 다음 5번째 포식과 피식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진한 글씨로 뿅뿅뿅 5개 다 나와 있습니다. 순서만 여러분 책하고 순서만 바뀐 것 뿐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순서대로 할까? 여러분 책 순서대로 공생, 기생, 포식과 피식. 자, 그러면 자, 일단 저 경쟁하고 분서는 일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가? 이 둘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만 나타납니다. 오케이? 요 나머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 저 경쟁과 분서가 나타나냐면 서로 다른 개체군 다니니까 서로 다른 개체군이 뭐가?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 나타나요. 오케이? 저 빨간색으로 테두리 친 종간 경쟁과 분서는 언제만 나타난다고?
두 개체군이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선생님, 생태적 지위가 근데 뭐예요? 겹칠 때 나타나요. 그럼 선생님,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그 키워드가 뭐예요? 도대체 도대체 뭐예요? 저 생태적 지위를 그렇다면 그 개체군이 무엇을 먹잇감으로 먹는가? 그리고 그 개체군이 어떤 공간에 사는가? 오케이? 어떤 걸 먹잇감으로 먹는가? 그걸 다른 키워드로 먹이지위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책만 읽어서 그러니까 생물을 그냥 누군가로부터 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씹어서 펼쳐서 설명해줄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완자책이 쉽긴 쉬운데 이것만 그냥 읽어서 지위가 그렇다면 뭔가 클래스가 있다는 건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국어적인 의미로 가버리면. 근데 쉽게 생각해. 어떤 걸 먹는가? 먹잇감이 무엇인가? 이거야. 먹이지위. 그리고 어디 공간에 사는가? 어떤 공간에 사는가? 그걸 공간지위라고 한다고.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건 먹이지위나 공간지위 두 개를 다 더해서 생태적 지위라고 해. 그러니까 먹는 것도 비슷해. 먹잇감도 비슷해. 그리고 사는 공간도 비슷해. 서로 다른 개체군이. 그럼 뭐 하겠어? 그리고 오징어 게임 하듯이. 그지? 오징어 게임은 물론 이제 목적이 다 똑같죠. 상금. 그죠? 걔를 위해서 막 하는 건데 막 그들끼리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내가 먹어야 하고 내 공간이 겹쳐 똑같아. 그럼 뭐해? 일단은 제일 먼저 피 터지게 싸워요. 그걸 경쟁을 먼저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봐봤더니 경쟁만 한다 그러면 살아남은 한 종이니까 경쟁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경쟁하냐면 진짜 생태계 환경에서는 생태계 공간에서는 아예 넌 도태, 넌 안전, 이 동을 사멸시켜. 그리고 나만 살아남을 거야. 이런 식으로까지 경쟁을 하거든. 애매하게 경쟁 안 해. 1 또는 0밖에 없어. 사는 놈, 죽는 놈 이렇게밖에 없어. 오케이?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종 다양성이 설명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물종이 많이 존재하는 게 설명 안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생태지위가 겹칠 때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현명하게 그 지위가 많이 겹치는 부분에서는 야 나는 여기 위에서만 살게 너 여기 아래에서 살아 이런 식으로 약간 협업하듯이 나눠서 살거나 나눠서 먹거나 하는 식으로 유지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자 종강 경쟁은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집신벌레랑 애기 집신벌레야. 자 이름들이 집신벌레로 똑같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얘네는 같은 종이어서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지만 둘이 생식이 불가능한 만큼 종이 분화된 전혀 다른 종입니다. 오케이? 개체군이 달라요. 오케이? 애기 집신벌레라고 한 이름하고 집신벌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종 자체가 서로 다르고 개체군이 다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집신벌레를 단독 배양했어. 양분이 많은 영양배지 충분히 이 집신벌레, 아빠 집신벌레, 애기 집신벌레, 아니, 아빠 집신벌레랑 그다음에 뭐 엄마 집신벌레랑 한 쌍을 놓고서 충분히 자라나라라고 이 영양배지에다 두고 키워봤더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S라인처럼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더라고. 마찬가지로 애기 집신벌레도 똑같이 단독 배양을 했더니 이렇게 잘 늘어나더라고. 단독 배양. 슝 이렇게. 오케이? 늘어나다가 일정해진 형태로 S라인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됐죠? 근데 그 둘을 일정 공간에 놓고 혼합 배양을 했어, 둘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자, 지금 애기 집신벌레는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혼합 배양을 했더니 애기 집신벌레의 개체수는 어떻게 되고? 줄어들고. 여기 지금 처음이 200 개체수까지는 갔었어. K값이 전체가. 근데 여기가 K값이 한 150으로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집신벌레는 이렇게 가다가 늘어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됐더라고. 개체수가 0이 됐어. 여기가 개체수야. 쉽게 말하면 둘이 전쟁을 했어. 전쟁에서 졌어. 누가? 집신벌레가.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겹치니까 야 너 꺼져 하고서 겁나 찌지게 한 종을 사멸시킬 만큼까지도 전쟁을 해서 죽더라고. 오케이? 경쟁에서 이긴 놈만 살아남더라. 오케이? 그래서 종강 경쟁 같은 경우에는 먹이지위랑 생태지위가 겹치게 되면 어떻게 짤 없어. 이 정도까지 한 종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경쟁을 유지하더라. 이걸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해. 거기 설명에 나와 있어. 기억해야 돼. 경쟁 베타의 원리. 오케이? 거기 설명이 보니까 지금 저는
쪽 설명하고 있죠? 집신벌레 종간 경쟁에서 애기 집신벌레 나와 있는데 애기 집신벌레가 있고요. 그죠? 여기 지금 집신벌레가 있으면 집신벌레가 거의 바닥을 킬 만큼까지 다 뒤져버렸어요.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았어. 오히려 애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놈이 더 셌네. 이름만 애기였네. 애기는 아니었네. 실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외워버려. 진짜 치사반수로 이런 걸로 틀리게 할 수도 있어. 애기 집신벌레가 생존에 좀 더 유리해졌더라. 집신벌레는 죽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종간 경쟁이야. 근데 만약 모두 경제적 이런 생태지가 모두 겹칠 때 항상 뭐만 하면 이런 식으로 종간 경쟁만 계속했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생물종이 여전히 이 공간이 여러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그 공간을 영위하면서 살고 있는 게 설명이 불가능하겠죠. 관찰해봤더니 생태계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 아주 현명하게 야 너 위에만 살아 나 아래 살게 이렇게 공간을 나누거나 야 나 이것만 먹을게 너 저것만 먹어 이렇게 먹잇감을 나눠서 같이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게 분서야. 오케이? 그래서 오른쪽 봐봐 101쪽. 자 따개비에 종간 경쟁에 의한 서식 공간의 변화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쟁 베타의 원리가 될 만큼 한종이 사멸될 만큼까지 경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의 중간쯤에 우리 두 개체군이 나름 협치를 해서 야 나 아래 살게 너 위에 살아 이런 식으로 그죠? 자신의 어떤 생물학적 특성에 알맞게끔 사는 공간이나 먹이를 나눠서 사는 현상들을 그걸 분서라고 한다. 그래서 보니까 혼자 가라고 하는 걸 보니까 만조와 평균 수위와 바다 수위 있을 때 따개비 A종은 전체 위와 중간이랑 아래까지를 다 살았어. 따개비 거기 봐봐. 따개비 101쪽에 A종 그죠? 그리고 나 정도는 따개비 B종은 아래쪽에 주로 서식해. 물이 있는 공간과 아래쪽 그치? 중간에서부터 아래쪽. 근데 이제 두 종이 합쳐서 살 때는 경쟁을 했어. 어디 부분? 그 아래쪽 부분에서 경쟁을 한 거야. 물 아래쪽 부분에서 그죠? 만조 수위에서 노출돼 건조한 지역에 노출되어는 그 윗부분이 아니라 물하고 적셔지는 아래쪽 그죠? 평균 수위와 그 아래쪽에서는 경쟁을 겁나 뒤지게 했겠지. 경쟁이 되는 부분이 거기 가운데였겠지. 그치? 근데 그 경쟁에서 누구는 살아남고 따개비 B는 살아남아서 아래쪽에 주로 점거를 하고 있고 따개비 A가 경쟁에 밀려서 위쪽만 살게끔 된 거라고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최종적 성향을 우리는 분서라고 판단한다.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분서라고 하는 거 나눠서 살기 생태적 지위의 분화라고 키워드로 설명하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 분서도 그래프가 이렇게 보이는 형태면 각각 단독배양이 이런 형태였었다라고 하면 그치? 이제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분서의 경우는 어떤 그래프를 보이겠어? 여기가 150 얘가 A와 B면 A와 B라고 하는 형태들이 A도 요만큼 그죠? 같이 살았더니 B도 요만큼 오케이? 원래 혼자 배양했을 때 단독 배양시 A와 B종이 빨간색이 원래는 단독 배양했을 때 이 A그룹의 생물종이 이 정도의 환경 수용 능력이 됐는데 A와 B종을 일정 공간 안에 같이 키워놨더니 이렇게로 환경 수용력이 감소했고 맞죠? 그 다음에 파란색도 마찬가지 B종도 이런 식으로 혼자 배양했을 때 이 정도의 환경 수용력이 됐었었는데 얘도 A와 B를 같이 배양시켰더니 이렇게로 줄어들었죠. 환경 수용력이 이렇게 그죠? 됐죠? 오케이? 원래는 서로 혼자 배양했을 때 200 정도까지 개체수가 나왔었던 건데 A, B 둘을 같이 혼합 배양했더니 A도 한 150만큼 B도 한 150만큼 개체수가 더 최대치만큼 증가되는 게 감소되어서 유지는 되긴 하더라. 근데 한 종이 사라지더라. 그건 안전 경쟁 베타 원리. 종간 경쟁에서 한 종이 이기고 한 종은 진 거야. 됐죠? 둘의 차이점 그래프로 보실 수 있으셔야 돼. 됐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두 개는 이렇게 생태 지위가 겹칠 때 일어나는 거고 그 외 나머지 이 공생과 기생과 포식 피식은 생태적 지위가 겹치거나 그러진 않아. 이쪽 지워볼게. 공생은 두 종류로 나누어져. 나랑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많이 들었을 건데 공생에 편리공생하고 편리공생을 다른 말로 편해공생이라고도 해. 그리고 서로 좋은 너도 나도 서로 윈윈하는 그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관계 상리공생 두 종류가 있어. 거기 예시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 예시들을 다 안 헷갈리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편리공세 다른 말로 편의공세. 한쪽은 이득이야. 얘를 그냥 개체분 A, 개체분 B라고 합시다.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종간 경쟁, 종간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 내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A 개체군과 B 개체군이 이렇게 있을 때 편리공색은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아무것도 안 받아. 근데 한쪽은 무조건 이득이야. 오케이? 뭐 바닥거북이에 얹어서 이동하는 빨판 상어. 오케이? 거기 그림 보니까 누구 나와 있어? 빨판 상어와 거북이 나와 있어. 그지? 상어가 지느러미의 활동이 약해서 이게 그 빨판 상어 위쪽에 흡착판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 그래서 바닥거북이 등이든 아니면 바닥거북이 배 아래든 여기를 타고 바닥거북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내릴 때 뭐 택시비를 준다거나 대리운전비를 준다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없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누구는 바닥거북이는 이득도 손해도 아무것도 아닌 거지. 되겠어요? 너무 빨라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득도 손해도 아닌 거. 아무 이득도 아니야, 손해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뭐 아무것도 안 받는 거. 그게 편리공생이야. 근데 한쪽은 무조건 이득을 받는 거. 빨판 상어랑 바닥거북이 또 뭐도 있어. 거기 보니까 뭐 착색난초와 나무 보고 갑시다. 착색난초와 나무. 그러니까 큰 나무로부터 나른 이 난초는 이득을 받나 봐. 나무는 이득도 손해도 아니야. 원래부터 그냥 그대로 있었으니까. 착색난초는 이제 뭐 그 나무의 어떤 그 습기를 공급받아서 이제 뭐 비가 안 오더라도 거기서부터 뭔가를 이렇게 계속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착색난초는 나무는 얘한테 이득도 손해도 뭘 받지도 않는 거. 그쵸? 그 다음에 까치와 나무. 까치가 열심히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나무한테는 나무가 오히려 무겁겠네. 지금 나무가 오히려 무겁게니까 손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카테고리 안에 그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요. 까치는 둥지라고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이득을 얻지만 나무는 이득도 손해도 아니더라. 그 다음에 황무와 물속. 얘도 하나는 이득이지만 하나는 이득도 손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리공생은 그럼 뭐겠어요? 서로 윈윈이죠.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죠? 어떤 거? 말미잘 있어요. 그죠? 말미잘 사이에 숨어 들어간 흰동가리가 있죠. 그래서 흰동가리는 말미잘로부터 그죠? 이제 은신처를 제공받는 거야. 흰동가리가 지금 뭐 이렇게 니모처럼 이쁜 열대어예요. 자, 근데 걔가 은신처를 공급받는데, 그죠? 말미잘은, 그지? 그 흰동가리 주변에 붙어있는 유기물들을 뜯어먹을 수 있잖아. 흰동가리 먹는 건 아니지만, 흰동가리 주변에 있는 유기물을 뜯어먹어서 먹이가 뭐 부패왔다 하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득인 관계, 흰동가리랑 말미잘. 동백꽃과 동박새. 지으루의 균류와 조류. 지으루가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입니다. 그래서 균류와 조류가 서로, 조류는 뭐 영양용류를 약간 주고, 균류는 수분을 약간 공급해주는 거죠, 조류한테.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공세하느라 청소 놀래기와 종이라고 하는 아이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장 넘겨봐. 기생할게, 기생. 자, 서로 다른 개체군 사이에서 나름의 상호작용 중인 기생은 하나는 이득이죠. 그래서 하나는 무조건 손해입니다. 그죠? 손해.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가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한쪽은 손해, 한쪽은 이득인 거. 내 뱃속에 살고 있는 뭐 기생충이나, 그죠? 여러분 가끔씩 나 이거 잘 먹는다라고 하시면 구충제 드셔야 돼. 그지? 왜냐면 이제 뭐 육회나, 그지? 아니면 생선에 회나 먹은 거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죽여줘야 되니까, 구충제. 내가 뭐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것 같다. 기생충이 다 먹고 있는 거니까 1년에 한 번씩 약 드시고, 기생충. 다음 개와 진드기. 그죠? 개 몸의 진드기는 열심히 양분을 쪽쪽 빨아먹지만 걔는 손해죠. 곤충의 애벌레와 기생하는 벌 또는 새삼과 다른 식물, 그다음 겨우사리와 여러 식물. 겨우사리와 새삼은 기생식물이야. 그래서 큰 나무의 고목으로부터 유기물을 빨아먹고 살고 고마워 뭐 줘 이렇게 뭐 내가 줄게 뭐 이런 것도 아니야 하나도. 그치? 그래서 겨우사리와 새삼 같은 경우들은 기생식물들이다. 숙주에 기생해서 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베개 쪽에 보니까 포식자, 피식 나왔죠.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포식자, 상위 영역 단계, 피식자, 먹히는 놈. 당연히 이렇게 메비우스 띠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증감을 마찬가지로 돌더라라고 하는 거.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 영향을 주고받더라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칠판을 지우는 사이 여러분 103쪽 있죠? 1, 2, 3, 4번 지금 풀어주세요. 개념 확인 문제 가로놓기도 한번 해보시고요. 나도 숨 좀 돌릴게요. 자, 오늘 완성 한번 해줘봐. 그리고 조금 더 하자. 답 한번 확인해보고 문제 한번 가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에게 중심된 상호작용에서 여기 위에 학위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좀 해보시고 그죠? 거기 1번부터 2번, 3번, 4번에 해당하는 답만 한번 불러볼게. 자, 1번 생택지가 비슷하면 개체분사의 종합에서 일어난다. 맞다, 오다. 그 다음에 2번에 X다, 3번에 X다. 맞죠? 그래서 O, X,
X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여러 기억부터 비읍까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나와있죠. 첫 번째는 비읍이죠. 포식과 피식입니다. 자, 2번 회충, 기생이죠, 기억. 그 다음에 디귿, 그죠? 4번은 뭐야, 편리공생이니까 니음. 그다음 먹이가 없은, 그게 뭐예요? 그 경쟁이죠. 종강경쟁. 리을. 그 다음에 6번이 니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시 불러드리면 비, 기, 디, 미, 리, 니. 오케이, 이렇게. 자, 3번 갈게요. 분석 나눠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4번에 요런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키워드 경쟁, 배, 자해놀이. 한놈 죽어! 할 때까지 막 싸우더라. 요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자, 우리 앞으로 오셔서 95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95쪽. 자, 이제 아까 개체군 했고요. 개체군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하다 보니까 군집안에서라는 개체군 사이의 상호작용을 먼저 설명하는 건데, 군집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물론 동물의 군집도 있겠죠. 동물들이 뭐 여기 지금 사자 집단 있을 거고, 기린 집단 있을 거고, 그죠? 여기 토끼 집단 있을 거고,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공간들이 군집일 거야. 근데 이제 영구는 동물의 군집은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프가 아니다 보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에 대한 전체를 연구하기보다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우리가 제일 궁금했던 건 식물 군집이야. 왜? 어차피 식물은 뿌리가 한 번 이제 뭐 씨가 날라와서 그 자리에 필드에 뿌리가 내려지면 걔가 이제 뿌리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간다나 그러진 않잖아. 그래서 그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의 모습이 어떠한 형태로 달라지면서 그 식물을 바탕으로 초식동물들이 거기 안에 또 필드 안에 막 존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 여기에 군집의 여러 가지 종류와 분포에 대한 설명은 주로 식물들의 군상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육상군집하고 수생군집 이렇게 나눠져. 오케이? 그래서 크게는 육상군집, 육지 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집단.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수생군집. 거기 안에 당연히 식물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 식물과 같이 존재하는 여러 초식동물들, 또 그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수생동물들도 다 있는 그런 환경이겠죠.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육상군집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그 육상군집들이 그 지역에, 그 지구상의 위치에 기온은 어떠냐? 그리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주로 내리는 평균적인 비는 얼마나 내리냐?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들을 가지고서 주로 육상군집들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일단은 기온과 강수량 등등에 대한 여러 환경의 차이로 산림, 초원, 사막 이렇게 나오는데 초원, 사막. 근데 사막하면 여러분이 많이들 기억하는데 사막뿐만 아니라 툰드라, 이 두들을 묶어서 뭐라고 해요? 황원. 그러니까 황홀하다라기보다 뭔가 황무지, 뭔가 생명체가 골고루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라는 의미의 황원이라는 키워드로도 설명합니다. 산림, 초원, 황원. 자, 여러분 느끼시기에도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뭔가 온도도 따뜻하고 비도 잘 오고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잘 존재할 것 같고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겁나 덥거나 겁나 춥거나 겁나 덥거나 겁나 춥거나 그죠? 그러면서 비도 많이 안 오고 강수량도 너무 적고 오케이? 그래서 생물이 살기엔 어려운 환경들이 황원이더라. 황무지. 오케이? 근데 그 환경에 나름 적응해서 살고 있는 생물들도 있어. 그런 걸 지표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념을 나눠서 거기 뭐 산림이다, 초원이다, 사막이다, 수생군집이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읽어서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군집의 생태분포예요. 군집의 생태분포까지 하고 저의 오늘 계획은 1차천이랑 2차천이까지 다 설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1차, 2차천이. 자, 근데 군집의 생태분포를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5분이면 설명해요. 군집의 생태분포. 5분이면 설명합니다. 눈에 힘 빡 줘봐봐. 아직 갈 길이 멀어. 1차천이요, 2차천이까지도 해야 원래 여기 군집에서 시험 문제에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을 힘들게 할 만한 단어는 96쪽에 먹이사슬과 먹이금을 살림의 충상구조는 기본적인 내용 요소만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쉬워. 근데 여러분에게 힘들어할 단어는 98쪽 군집의 조사 방법 다항형구법이야. 요거까지 오늘 원래 했었어야 돼.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룰 건데, 그지? 조금 읽어가지고 오면 계산하는 형태 좀 받아들이기가 수월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조금씩 미뤄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할 것까지는 해야 되니까 저기 95쪽 아래 있는 군집의 생태분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천이에 대한 설명까지도 갈 거야. 눈에 힘 좀 줘봐. 일단 생태분포.
이번에 수원고에서도 이 시험 문제가 제일 첫 번째 1번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생태분포. 왜냐면 너무 수월하게 이 부분이 수월해서 안 나올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예의 깊게 보지 않았던 거야. 다행히 내가 전날 그 설명, 야 이거 무조건 나오겠다 하고 한번 다시 잡아줬는데 그거 똑같이 나왔어. 개릿했죠. 마지막까지. 다행히. 생태분포라고 하는 것 중에 수직분포가 있고 수평분포가 있어. 그러니까 수평분포는 뭐냐면 지구본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넓게 지구본으로 보게 되면 자 위도별로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지? 위도 0도, 위도 30도, 위도 60도, 위도 90도. 그러면 지구의 자전축에 의해서 약간 기울어져 있는 상태대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다 보니까 위도별로 기온도 다를 거고, 그지? 똑같은 봄이지만 봄에 받는 최고의 온도도 다를 거고, 그다음에 위도 여러 가지 대기 대순환이나 해수의 순환들에 의해서 받는 강수량도 다르겠지. 그래서 전체 큰 흐름으로 보는 게 수평분포야. 지구 전체의 여기 지금 적도 쪽, 그죠? 아니면 여기 중위도 쪽, 아니면 극지방 쪽 이런 식으로 전체 큰 흐름으로 보는 게 수평분포. 그래서 뭐와 뭐가 영향을 받냐면 기온 플러스 강수량 둘 다 이 두 조건을 고려하여서 어떻게 개체군 군집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고려한 거야. 근데 반대로 수직분포가 뭐냐면 지역이 좀 더 협소해. 지구본과 같이 넓은 그런 위치가 아니라 조금 더 협소한 우리나라 무등산.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무등산에 예를 들어서 초입이야. 여러분이 등산을 가. 그치? 그러면 등산에 가서 위로 해발 보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낮은 위치, 평지대에 있었던 곳에 존재하는 식물 군집과 여러분이 뭐 이렇게 토끼봉, 그죠? 서석대, 입석대 가면서 올라가면서 보는 그 식물의 군집들의 군상들이 다 다르죠. 근데 무등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강수라는 지역으로 똑같기 때문에 내리는 비는 똑같을 거 아니야. 돼요? 그러니까 강수량은 똑같은 상황에서 지역이 협소하다 보니 강수량은 상관없이 기온만 고려한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협소한 지역. 됐죠? 오케이? 협소한 형태에서의 연구라고 보면 돼. 거기도 보니까 이제 수평분포와 수직분포에서 그림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시면 수평분포를 먼저 얘기해 줘 볼게. 이렇게 식으로 기온과 강수량을 둘 다 고려하다 보니 오른쪽은 지금 강수량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강수량, 비가 대빵 많이 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위쪽 수직으로는 온도. 위로 올라갈수록 저온이고, 고도가 올라가니까 저온이고, 여기가 고온으로 온도가 높고. 돼요? 그러니까 온도와 강수량 둘 다 고려하여 어떠한 식물군집들이 존재하는지를 본 거지. 그럼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눠본다라고 했었을 때, 자,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존재하죠. 이렇게 나눠본다라고 했었을 때, 강수량이 많고요. 온도도 겁나 높은 지역이에요. 이쪽에선 주로 뭐가 존재하겠어요? 강수량이 많고 온도도 높으니까 아마존처럼 숲이 되게 많이 발달한, 그지? 열대우림. 됐죠? 열대우림. 그거보다 조금 비가 더 와. 고온이긴 한데 열대초원. 됐죠? 고온이긴 한데 비가 아예 안 와. 열대사막. 이런 식으로. 너무 쉽지 않냐? 비로 생각하면 돼. 온도에 따라서. 그죠? 근데 위로 올라가. 그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니까 온도가 낮아지는 곳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지형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 거지. 그 생태계의 특징들이. 오케이? 그래서 아래 중간 정도쯤에는 주로 온대사막, 온대초원, 온대사막, 그지? 중위도 온대사막이 아니라 온대우림이죠? 야, 여러분 책은 미안하다. 여러분 책하고 여기가 순서가 뒤집어졌다. 여러분 책은 이쪽에 지금 강수량이 많은 게 아니라 강수량이 낮은 거였다. 그치? 여러분 책하고 순서만 바뀐 것 뿐이다. 그치? 배치는 똑같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낙엽수립, 그죠? 온대에 낙엽수립. 숲이 많이 우거져서 비가 많이 오니까. 그죠? 근데 온대지방은 그치? 낙엽을 시켜야 돼. 겨울 되면 일단 입을 떨치는 형태로 낙엽을 시킨 형태로 한겨울을 버티는 거지. 낙엽수립, 그 다음 중간에 온대초원, 그죠? 그 다음에 비가 겁나 안 온대. 그럼 온대사막, 그지? 온대초원을 다른 말로 스텝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 스텝, 오케이? 온대초원, 그죠?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니까 전체 이제 추운 지역에서 주로 많이 배치되는 전반적인 강수량에서 보이는 침엽수립. 그리고 더 온도가 올라가니까 어떤 지역? 동토, 얼어버린 토양에 비도 잘 안 오는 툰드라, 이런 지형들이 배치가 됩니다. 이게 수평분포에서 보이는 거야. 온도와 그 다음에 강수량까지 보면서. 근데 수직분포는 좀 더 협소하죠.
무등산 또는 한라산으로 봤을 때 한라산 아래쪽에서부터 내가 계속 산을 타고 올라가. 그러면 뭐는 똑같다. 전반적인 강수량은 다 똑같은 상태에서 고도가 올라갈수록 그죠? 기온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기온만 고려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무등산을 간다 하더라도 무등산 맨 위 꼭대기에는 주로 어떤 지역이 배치되어 있냐면 무등산이든 한라산이든 그러니까 중위도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맨 위에 추운 곳에서 여러분 요즘은 또 지상파 TV를 많이 안 보시니까 요즘은 다 대부분 온라인에 유튜브 보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저가 여러분마다 나이대에는 그죠? 나이를 좀 많이 샜어요. 바람도 많이 노더라고 TV 보느라고. 그럼 항상 매번 뭐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서 막 화면 조정하는 그 그림이 나오죠.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나? 있네 약간 있네. 그러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온단 말이야. 무궁화도 나왔다가 그지? 어디 그 독도도 나왔다가 막 나온다고. 그러면 거의 산의 꼭대기 쪽은 철쭉들이 많이 있어. 산 중봉이나 철쭉들이나 그런 것들이 관목잎이야. 철쭉이나 개나리나 이런 덩굴처럼 존재하는 관목잎들이 추위에 강해. 오케이? 그리고 얘네는 다년생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봄에만 꽃을 피우지만 그 봄에만 피고 나름에 다 말라져 있는 게 아니라 꽃 지고 난 다음에 그냥 잎하고 걔네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다시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것 뿐이야. 그리고 키는 높진 않아. 키가 높지 않은 걔네들 우린 관목잎이라고 하고 가장 추운 곳 위쪽에 배치되어서 존재해요. 오케이,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너무 추운 곳은 관목대, 그치? 여러분의 서석대, 입석대 이런 위치들에 주로 관목잎과 같은 철쭉이나 개나리나 이런 게 많아요. 제일 높은 곳이.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높이가 낮아지게 되면 추운 곳에 배치가 되는 소나무와 같은 침엽소리 뾰족뾰족한 침엽소리. 그리고 더 아래쪽은 아래 내려올수록 온도가 따뜻할 거 아니야. 그치? 고도가 낮아지니까 따뜻해. 그래서 낙엽을 시키는, 가을이 되면 낙엽을 시키는, 단풍이 되는 낙엽 화렵수림들이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온도가 워낙 따뜻하니까 항상 푸른 상록수림들이 우거져 있겠죠. 요렇게 배치되어 있더라. 이게 수직분포예요. 기온만 고려한 거. 강수량 똑같다라는 전제로. 그래서 아래 상록수림, 다른 말로 상록화렵수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형태들. 그리고 낙엽화렵수림, 침엽수림, 관목잎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형태들을 꼭 기억하시고 요 위에가 툰드라가 아니야. 그죠? 갑자기 외워져서 툰드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그 한라산 갔는데 갑자기 왜 툰드라 동토가 딱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툰드라는 다른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얼어버린 토양, 뭐 뉴질랜드나 저기가 아이슬란드다 이런 데가 툰드라. 오케이. 그래서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또 수평분포를 보시면 되겠더라. 좀 넘겨서 97쪽에 군집의 천이가 있어. 1차 천이랑 2차 천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다 못해. 다음 시간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1차 천이랑 2차 천이 일단 개요만 얘기하면 2차 천이는 이제 이거야. 둘의 차이점을 가장 먼저 많이 물어봐. 1차 천이는 뭐예요? 2차 천이는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숲이 우거져 있었어. 근데 그 숲이 산불이 나. 산사태가 나. 우리나라도 산불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었었잖아. 저기 어디 이번에는 안 나나? 다행이네. 작년 이맘때쯤 되게 불 많이 나서 강원도 쪽에 막 강원도에서부터 경남까지 막 불타고 막 난리였었잖아.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고 너무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산불이 많이 나서 그 산불이 나버린 숲들이 산불이 난 이후에 재생되어가는 그 시간의 흐름을 2차천이라고 하는 거야.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 그 숲들이 다 겉으로 보기에는 묘목은 다 타서 없어졌어. 근데 토양, 흙이라고 하는 흙에 어떤 생물을 키워내는 그 흙의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흙이 어떤 물을 보유하고 있는 능력을 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지면 거기에 또다시 꽃이나 민들레, 홀씨나 이런 게 날라와. 그럼 겉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다시 그 초원에서부터 천천히 숲이 어떤 모습까지 진행해 가는 거. 그게 2차천이야. 산불이 난 다음에. 오케이? 그럼 1차천이 뭐라고 하냐면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야산에 야산이라고 표현하니까 야산이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황무지야. 큰 암석밖에 없었어. 큰 암박. 여러분은 그걸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여러분 도시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도시는 한 톨이라도 한 평이라도 되게 비싸잖아, 땅이. 그러니까 이미 개발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그걸 볼래야 볼 수가 없지만 그냥 진짜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암만밖에 없었던 암박, 암석밖에 없었던 그곳이 아주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비와 바람과 그걸 겪으면서
뭔가 촉촉한 토양을 만들고 토양에 꽃씨가 뿌려져서 어떤 모습의 최종까지를 가는지의 모습을 보는 거. 그게 1차천이야. 인트로만 좀 잡아드렸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1차천이랑 2차천이 군집의 방명구법, 군집을 조사하는 방명구법까지를 하고 목표했던 것들까지를 약간씩 밀어가긴 하긴 하지만 친구를 부지런히 빼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어디야? 아하! 일단 104쪽 하셔야 되고요. 아니다. 미안해. 104쪽 할 수가 없겠다. 104쪽 할 수가 없겠다. 대기쪽, 105쪽도 할 수가 없겠다. 106쪽은 할 수 있겠다. 106쪽, 107쪽 두 개 하시고 106, 107. 그 다음에 이제 108에서부터 108에 있는 1, 2, 3번 하시고요. 108에 있는 1, 2, 3번 그리고 넘겨서 111쪽에 있는 17번에서부터 111쪽 17번에서부터 23번까지 숙제. 그 위에 소단원 나와있죠? 카테고리 소단원 군집을 상호작용했으니까 17번에서부터 23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 그 외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기체부까지 다 풀어오는 거 숙제.